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양당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진출자로 8명을 확정했고 오는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뽑습니다. 민주당도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경선 닻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정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17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연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네요. 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내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차기 대통령이 지명하게 됐는데요. 앞서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장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하자 김정한 변호사는 이러한 지명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 가처분 결과가 어제 나온 건데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한 재판관, 즉 적법하게 지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봤고요. 지금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본안 심판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사이 두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나중에 헌법소원 본안 심판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권이 없다고 결론 났을 때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또 가처분이 인용돼 현재 9인 체제인 헌재가 7인 체제가 된다 해도 헌재법상 사건 심리나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사실 어제 결과는 예견됐던 결론인데요. 네. 본안 심판에서 헌법소원이 기각될 경우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반대로 본안 심판에서 재판관 지명이 무효가 됐을 때는 그 사이 이들이 관여한 헌재 결정에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거란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로써 이완규 함장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즉시 중단됐고요. 국무총리실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각 당 대선 경선 상황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먼저 살펴보면 가나다 순으로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후보의 3파전이 된 민주당은 어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새 후보는 어제 열린 당 공명선거 협약식에 처음으로 나란히 참석했고요. 네.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도 함께 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장과 통합이란 싱크탱크를 어제 출범시키면서 3% 잠재 성장률,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뜻하는 3, 4, 5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 원을 채웠는데 네. 역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에서 하루 만에 한도를 채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경수 후보는 인공지능 투자에 방점을 찍은 경제 정책을 공개했고요. 충북 음성 출신인 김동연 후보는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첫 지역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충청권 경선 결과는 이틀 뒤에 발표됩니다. 국민의힘의 1차 경선 진출자 8명이 확정됐네요.
네, 11명의 경선 후보가 등록했던 국민의힘은 서류 심사를 거쳐 어제 후보를 8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2일에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가려지는데 사실상 3명은 확정된 분위기고 나머지 한 자리를 지금 누가 가져가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정치권의 관측이긴 하지만 당내 조직과 여론조사상 수치를 근거로 지금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3강을 형성하고 있고 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각축을 벌일 걸로 당내에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각 후보의 입장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일부 후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반 이재명 빅텐트,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이 확산되고 있어 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이후에 국힘 후보와 한 대행 그리고 현재 본인인 의사 무관하게 거론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또 이낙연 전 총리 등과의 원샷 단일화를 놓고 논쟁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AI 칩 수출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네요. 네, 트럼프 정부는 AI 칩 업계 1위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통제 방침을 어제 통보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저사양 AI 칩인 H20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규제를 무기한으로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첨단 산업과 기술 보호를 내걸었지만 현재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H20 칩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에 사용된 바 있어 중국도 타격을 입겠지만 엔비디아도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8천억 원의 손실이 날 걸로 보고 있어 미국에도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네. 간밤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주가 뉴욕 증시에서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경책을 펴는 건 중국이 먼저 미국의 대화를 요구하라고 압박하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은 중국에 넘어갔다. 협상이 필요한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더해 지금 각 나라와 관세율 협상에 나설 때 중국 경제를 고립시키는 약속을 받아낼 걸로 보입니다. 즉 미국 편에 서라고 동맹국들을 압박할 텐데 우리도 당장 다음 주로 협상이 예정돼 있어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해올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에 앞서 유럽연합에 이어 내일 2번 타자로 일본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데요. 네. 일본과 우리는 교역과 안보 환경이 비슷해 일본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도 주목됩니다. 이 부분도 관심인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어떻게 됩니까?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오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관계자들은 어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정부가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조건을 지금 학생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동결을 결정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의대 정원은 내년에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정상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내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아직 30%를 밑돌고 있지만 정부는 증원 철회를 확정해야 복귀율이 오를 거란 의료계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거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에서 어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 합의문을 작성해서 교육부에 건의하는 형태로 정부의 면을 좀 살려주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학생들의 복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면서 버티는 의대생들이 많아서 결국 버티면 된다. 이러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 소비 시간이 미국 콘텐츠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글로벌 미디어 시장 분석 업체인 암페어라는 곳에서 어제 한국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미국 콘텐츠를 제외하고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업체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3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콘텐츠가 넷플릭스 전체 시청 시간에서 차지한 비율은 56%
50%에서 59%로 압도적인 1위긴 네. 했는데요. 한국 콘텐츠가 8에서 9%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고 영국과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본의 점유율은 4, 5%로 우리의 절반 정도였는데 전통적으로 양질의 드라마를 제작해온 영국과 각종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세계적인 팬층이 형성된 일본을 뛰어넘은 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다만 망 사용료 문제와 세금 회피 문제가 있어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요. 망 사용료 문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웨이브 같은 국내 업체는 망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는 반면에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면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논란이고요. 세금 회피 논란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고작 39억 원의 법인세를 내면서 불거졌는데 네. 국내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금 형태로 본사로 보내고 영업이익률을 극도로 낮추면서 세금이 개인 사업자 수준으로 낮아진 걸 놓고 조세 회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이번 주 중 가장 기온이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거의 16도대에 육박하는 기온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대부분 아침 기온 평년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높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24도, 어제보다 2, 3도 더 오르겠습니다. 강릉, 대구 25, 세종, 광주 26, 대전 27도까지 예보돼 있고요. 당분간 전국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수도권과 강원권은 흐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지나겠고요. 주말인 모레도 전국이 흐려져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오전에 일부 수도권에 비가 와서 토요일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 뒤 일요일 아침에 그치겠고요.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대기질 무난하긴 한데 그제부터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해서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오늘까지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 발효된 전남 남부 서해안 오늘 오전까지, 제주 북부와 제주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순간 풍속 시속 70에서 90km의 강풍이 예상되니까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3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대부분의 곳에서 출근 정체 시작이 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영동선 시점에서 월곶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반월터널에서 동군포, 그리고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에서 신갈까지 정체인데요. 신갈 분기점에서 4차로와 갓길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답답하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좀 더 가서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어렵고요. 반대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50분 이상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은 고척교에서 신정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정적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최영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어제 날짜로 발효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배경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한 3년 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한미 의원에게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고 또 실제로 뭐 미국 의원들 중에 네네. 친구들도 있고 해서 다녀봅니다만 미국은 철저한 매뉴얼 사회입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 발표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물 안에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갖 해석을 다 합니다만 우리나라 정치의 엄청난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미국 매뉴얼 국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에너지부에서 사실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방문했던 연구원이 USB에 뭘 담아가다가 이제 그게 네, 걸렸기 그때. 때문에 그 최민감 국가 중에 아주 낮은 등급, 최저 등급에 있는데 미국에 가보면은 그 우리도 이제 좀 강화해야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뭐 간첩죄도 허술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을 뭐 중국 사람이 찍어가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게 철저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 교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시민권이 된 뒤에라도 미국의 국가 연방 정부라든가 또 아주 뭡니까 첨단 쪽 산업에 일자리를 구하려 그러면은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신원조회를 다르군요. 다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성 국가와 내통이 없다. 예, 근데 이런 건 미국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무원과 우리나라 국방부의 무관과 우리나라 교포 출신의 로버트 킴이었나요?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분을 간첩죄로 지금 복역시키고 이 나라입니다. 네. 그 정도로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연방 국가이기도 해서 어떤 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근데 국회의원 중에도요 미국 입국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외교 당국이라든가 미국 백악관에 부탁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나름대로 쫙 이게 분명한 그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없는 매뉴얼에 벗어나면은 반드시 저걸 하죠. 근데 우리가 미국 입국 심사할 때 보면은 미국 입국 심사할 때도 점잖은 사람이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걸로 물어봅니다. 너 여기 온 목적. 네네. 근데 그 주소를 애매하게 하겠다고 의심받고 억류되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아주 허술해 보이지만 저 큰 나라 허술해 보이지만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뭐 새로 권력 교체기이기도 했고 또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도 지금 탄핵 시기 중에 리더십이 부재한 그런 경우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기에는 좀 시간이 걸렸을 테고 아마도 미국 에너지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다시 해제되기를 기다려야 될 것이고 여기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걸로 가지고 지나친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미국 사람들이 의아하고 아닌 말로 괜히 우리 국익을 뭐 또 가지고서 엉뚱하게 자꾸 우리가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매뉴얼대로 풀릴 문제인데 자꾸 우리가 무슨 그걸 가지고서 정책 의미를 부여하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걸 갖다 딜을 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잉 대응을 하게 그럼요. 되면 예,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했고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저도 오늘 보니까 민간국가 첫날에 지금 한미과학계가 연구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올려놓은 원자력 연구소 특히 이제 원자력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미국은 통상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서 그걸 계속 해사해 왔거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인가도 그런 의구심 때문에 우리가 민간국가에 지정이 됐는데 그 몇 개월 뒤에 한미 간의 특히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서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고 다음에 국내에서 그 사람들이 검증을 해보고 해서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원자력 연구소, 핵융합연구소, 항공우주청 같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염려가 좀 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 부분과 지금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지금은 이제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 특히 AI 시대 아닙니까? 이제 그 어떤 기술 표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또 이것 때문에 미국, 중국 간에 아주 갈등이 엄청 정폭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또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선택할 길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역시 미국과의 협력, 연구개발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R&D도
글로벌 공동 R&D로 가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네네. 우리 당 저의 그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강화를 통해서 이 문제는 그 매뉴얼대로 곧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그 연구원들의 불편이라든가 연구 협력의 차질이라든가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사실 미국을 방문하다 보면 우리가 미국 방문을 갑자기 내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이제 한 달 앞서 아까 네. 말씀드린 보안 어떤 신원 확인 절차, 이 사람이 적성 국가랑 내통할 가능성은 없느냐, 이 사람이 과거에 우리 연구소를 방문해서 우리 규정을 브리치한 적은 없느냐, 뭐 이런 등등이 다 체크리스트가 있겠죠. 그 체크리스트 있기 때문에 상시 방문할 사람들은 우리 마치 복수 여건 받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 좀 불편하겠지만 너무 거기에서 민간 국가 지정했다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한미 간에 서로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또 우리한테 필요로 한 게 많습니다. 예. 네, 정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관심은 빅4입니다. 이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당 이게 이 당- 비대위원이셔서 말을 못하는데 저는 다만 강력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선률이 국민 민심 50% 당심 50%입니다. 네네. 저는 우리 당심이요 아주 놀랍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당원들을 엄청나게 엉뚱하게 비방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놀라울 정도로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만 보더라도요. 우리 당심의 선택이 오히려 민심보다 훨씬 앞선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국회의원 된 뒤에 처음 당대표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 때 누가 됐습니까? 우리나라 거대 정당 사상 유일하게 30대 당대표가 됐습니다. 아, 이준석. 예, 그때 우리 당에는 정말 중진들, 명망있는 중진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 이준석 대표가 한다 그랬을 때 다 정말 뭐 어린 사람이 한번 도전해 본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겼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민심이 좀 많이 주목했지만 당심 역시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 경륜과 명망의 우리 중진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을 확 한번 갈아엎기를 바라는구나. 두 번째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후보가 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근데 네, 그때도 그랬죠. 민심은 다른 사람이 앞섰어요. 홍준표 후보. 조금 앞섰습니다. 근데 당심에서 나중에 압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를 밀어줬죠. 그런 이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직후에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 체제를 거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 전당대회를 하면서는 그 약간 뭐랄까요 좀 주류 쪽에서 앞서기 위해서 그 경선 룰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당원 투표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주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64% 가까운 그걸 1차전에서 바로 이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등장한 인물들을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선택이 당심의 선택이 뜻밖이더라. 오히려 주류의 관측을 뛰어넘고 외부의 관측들 저 당의 사람들은 조금 뭐 그냥 뻔한 거 아니야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그런 당심들이 정말 나라를 지키고 또 당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위기상을 극복할 만한 후보가 누군지를 정하는데 그런 당심의 지혜가 저는 발휘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선이 민심과 당심을 합해서 그러니까 당원 투표 50% 또 국민 여론조사 50%지만 그 국민 여론조사도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경선에서는 당심이 이제 주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뭐 민주당이 더 심하죠. 민주당에서 그것도 없애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비명계 주자들이 이렇게 몇 분들은 벌써 이건 불공정 경선이라고 탈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을 보면은 저는 언젠가는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코커스 같은 것으로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왜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상원은 2년 했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오와라고 하는 한 인구가 50만도 안 되는 작은 주에서부터 정밀하게 보고 거기서 첫 번째 승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디입니까 뉴햄시 같이 조금 큰 주에서 하고 뭐 계속 큰 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미국 대선이 다이내믹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점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작은 주에서는 코커스라고 해서 당원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약간 큰 주는 프라이머리를 뽑는데 오픈 네. 프라이머리를 하면은요 역선택을 철저히 방지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무나 가서 내가 미국 시민이면은 이 당 저 당 후보를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나 당원이 아니어도. 네. 근데 한 당밖에 못 합니다. 시간도 갖게 한다고 같이 그러더라고요. 같은 날 하죠. 네네. 근데 우리 보십시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당 이번의 경우 민주당 뭐 거의 못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역선택이 뭐냐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농담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누가 나오면 땡큐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심리로 뽑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 후보를 뽑는 것이고 당 후보는 당원들이 뽑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민심도 반영해야 되고 보는 것이고요. 그중에 실제로 한 70% 이상의 민심을 보는 셈이죠. 왜냐하면은 근데 뭐 뻔히 우리 정당 찍는 게 아닌 사람들이라고 당을 선택한 사람들의만 빼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대개 뭐 333쯤 되지 않습니까? 334나 되는 중도가 훨씬 많아졌으니까 70% 이상의 당신을 보는 거죠. 실제로는 네. 그 중도가 선택이 더 중요하죠. 예. 이 경선이 스타트를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로는 왜 잦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지역에서도 동네 전화를 받고 저는 비대위원회에서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지금 국가도 비상인데 비상 대책을 하고 있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이제 그런 여론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나라가 국가가 비상 아니냐 비상이고 지금 뭐 국민의힘도 뭐 잘한 거 없지 않냐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 판세가 이렇게 되면은 1개월만 더 늦어져도 재판받아서 선거권을 박탈당할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판인데 이때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가 지난 광복 80주년입니다만 광복 8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세계 정치의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통상 전쟁이라는 걸 맞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 또 미중 간의 각축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더구나 그 미중의 틈바구니에 사는 나라인데 이게 정말 그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특별히 이분이 이제 복귀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랑 당장 전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대화가 오갔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 출마하느냐고 물어봤다 이야기까지 나와 버렸는데 이런 그리고 뭐 100% 대화를 영어로 했다고 합니다. 뭐 하버드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고 자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 간 미중 간의 사이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나라 또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올해 10월인가에 우리 한국이 주최를 하는데 이런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 중국과 편중되지 않게끔 외교적 영향을 발휘할 사람도 또 통상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절박하다. 아마 그런 시대적 요구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 그게 참 그런 경제적인 국민들의 희구가 경제적인 또 안보의 상의 요청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런 정치에 찌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인 좀 싫어합니다. 정치인 싫어해서 검사 발탁했는데 검사는 또 너무 옳고 그름만 따지고 이러다가 이제 정치를 또 모른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능숙한 관료 또 국제 통상 외교 안보에도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차출로는 힘들죠.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50여 명이 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 이상일 수도 그런데 있고. 그 사람들이 나서지 않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우리 당의 경선을 해야지 어떻게 비상 시국에 나라를 관리하고 있는 그 특권한 대행을 우리 급하다고 마음대로 차출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경선이 시작됐으면은 이제 우리 이제 곧 사배수로 뽑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까 당심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민심의 선택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 당을 이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자들을 적어도 4배수는 뽑을 거라 봅니다. 뽑으면 여기서 각 주자들이 한 분은 굉장히 당내 구심력이 강하고 또 한 분은 중도층 소구력이 강하고 또 한 분은 그 외연 우리 당내 구심에서는 조금 저 사람 미운털 받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저 사람이 다시 보수를 일으킬 사람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가 사자 구도를 통해서 경선에서 되면서 그분들이 다시 힘을 합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뭐 정반합의 진퇴제를 만들어낸다면은 그건 우리가 굉장히 또 경선 국면을 대선 국면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4강 후보들 얘기해 주시네요. 아니 사강후보들 다 그 범주에 속하는 분입니다. 구심력이 있는 분, 외연이 강한 분, 또 뭐 저 중도층 소구력이 있는 분, 뭐 그런 분들로 안 되겠습니까? 되게 각각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반이재명 빅텐트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건 이미 지금 우리 유력한 경선 주자들이 다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아주 큰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최소한 좀 법을 지킨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지금 도대체 몇 개의 재판을 주렁주렁 달고 그 재판도 이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재판과 수사가 아닙니다. 이전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 시장지사 하다가 선거고 그를 둘러싸고 벌써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여러 명이고 근데 어떻게 이 법치국가란 것은 정의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듯이 네. 옳고 그름이 빨리빨리 가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 무한정 늘어지고 선거법은 633인데 633 벌써 어긴 지 오래고 이제 그러다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세상에 이런 민주당은 처음 본다라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구도에서 적어도 이 나라가 법치주의, 적법 절차 그리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그 믿음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한 주장이 백화제방처럼 나오고 다양한 신념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정부패 또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은 쟁취가 되어야 어떤 공정한 게임 법의 지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이번 선거를 정말 법치가 지켜지는 나라 이 벌써 몇 개월 뒤였으면서 그 선거 재판이나 뭐나 지연되지 않았으면은 이미 비선거권이 박탈되었을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중에 지금 네타냐후처럼 그 이스라엘 얼마나 멀쩡한 나라입니까? 그 모사드가 나라를 지키고 아이언돔이 미사일을 적국의 미사일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도부가 부패 혐의 때문에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리자 사법부를 급파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모사드의 정보력도 무너지고 아이언돔도 소용없게 돼서 하마스가 침공해서 국민들이 그런 심각한 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결의들이 이제 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뭐 그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헌법을 위반해 탄핵당했습니다. 1호 당원으로 남아있는 것은 부담이지 않나요? 아마 여러 선택을 하시겠죠. 예, 그 부분은. 근데 이 보수는 원래 이렇습니다. 자기가 궁지에 취했다고 보수는 좀 말하자면 참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그 뭐 좀 그게 좋은 의리가 돼야 될 텐데 그러나 궁지에 취했다고 우리 딜레마가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당이 추천했던 대통령이 참 우리가 면목이 없죠. 그걸 모두가 각자 우리가 모두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남의 탓하듯이 당신 이제 우리 대통령 했지만 탄핵 때 쫓겨 이제 나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다도 모두가 내 탓이요 하는 생각으로 아마도 막 윤 전 대통령께서도 내 탓이요 하는 심정으로 좀 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모두 다 특히 당 지도부부터 당에 책임 있는 사람부터 내 탓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도덕적 어떤 새로운 반성도 있고 또 새로운 그 생기는 거지 자기 불리하다고 언제나 끊어내고 뭐 또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래가지고는 발전하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좀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거군요. 난 저는 보수주의자들은 큰 그런 결단할 시기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되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저도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섰지만
당의 혁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당대표 쫓아내고 당대표 때문에 싸우느라고 협의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맡아가지고 방탄도 이루어내고 당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지금 아성을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난 이 당대표 제도부터 혁신해서 당대표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일이 정당부터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짧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근데 지금 헌법적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가처분이거든요. 예, 가처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안까지 정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판단을 안 했다. 안 했죠. 핵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탄핵과 이런 공백을 이런 정치권 공동의 책임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영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저는 문화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권입니다.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이 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물질적인 성장은 했는데 의식의 수준은 그거를 따라오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우리나라 사회가 구조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건 곧 비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남을 누르고 내가 앞서가야 되다 보니까 출세 지향적인 구도로 정착이 됐습니다. 성공하고 출세는 구별돼야 된다 이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균등하게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사회 바탕이 돼야 되는데 출세라는 개념은 수직적인 개념에다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갈등이 있어야 되고 대립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는 최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뿐만이 아닙니다. 10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의 행복감도 최저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의식적인 혁명을 이루지 않으면 저는 미래에 참 암담하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의식혁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기온이 아침인데도 무려 17도나 됩니다. 오늘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이번 주 중 가장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 아주 가볍게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교차는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아침 기온이 워낙 높이 오른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 서울 24도, 어제보다 2, 3도 더 오르겠습니다. 강릉, 대구가 25도, 세종, 광주 26, 대전, 상주도 27도까지 기온이 예보돼 있어서 꽤 더워지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가끔 구름 많은데 수도권, 강원권은 흐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예보됐습니다. 주말인 모레 전국이 흐려져 토요일 오전에 일부 수도권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 오후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일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에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부분 무난합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제부터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해서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PM10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좀 남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전국의 바람도 순간 풍속 시속 55km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강풍특보 전남 남부 서해안 제주 북부와 제주 산지에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1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격 인터뷰 2부에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민주당 경선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3파전입니다. 뭘 봐야 되는 건가요? 뭘 보긴요. 오늘 아침 모든 언론들도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정책 대결하고 우선 단합된 모습에 긍정적 평가를 해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 후보 모두 어제 첫 상견례 겸 공정 경선 발대식을 했지만은 건설적인 얘기를 해서 우선 산뜻하게 출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2등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력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이 경선 관전 포인트 우리 박 의원님은 뭘 보고 계세요? 저는 세 후보 모두 훌륭한 분들인데 정책 대결로 좀 치열한 그러한 경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지 않겠느냐. 저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선을 했을 때 78%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80%대로 압도적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도 본선을 생각하는 것 같은 자세로 경선에 좀 임하고 있어요. 당연히 본선을 생각해야죠. 이 경선 후보들 어제 좀 신선한 그 정책이 나왔더라고요.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감세 정책을 얘기했어요. 보통 이런 선거철이 되면 증세를 얘기했어요. 선거철이 되면 감세를 강조하는데 두 후보가 증세의 필요성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새 후보가 정책 대결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데 김경수 후보가 증세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동연 후보는 당연히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상태나 현 복지를 위해서 증세론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김경수마저도 보니까는 우리 민주당의 시각이 그만큼 넓어지고 높아졌구나 하는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김동연 지사 지금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 대선을 바라본다는 건 사직생의 자세로 해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경선에는 다 현직을 유지하면서 참여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의힘 지사들도
다 현직 의원들 또 하는데 홍준표 네. 대구시장만 탁 던졌죠. 던졌더라고요. 네. 역시 홍준표답죠. 이 조기 대선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경선 기탁금이 4억 원입니다. TV 토론이 한 2번 정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집회가 이루어지잖아요. 4개 권역에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본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대권 후보면은 뭐 그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후원금 모금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후원금도 몰리는구나. 근데 그게 하루 만에 그렇게 된 건 처음이라고요? 그렇게 하루 만에 달성한 건? 예. 처음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모이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공개된 대담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아주 말씀 잘하신 거예요. 과거에 DJ가 늘 극단적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꼭 DJ처럼 똑같은 사상 이념 과격 보복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과연 DJ가 대통령 돼서 어떻게 했는가? 정치 보복을 했는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DJ는 자기를 사형 선고에서 죽이려고 한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 복권했고 특히 현해탄에 토막내서 죽이려고 했던 박정희도 그 딸을 통해서 용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 보복이 없는 사회가 우리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정치 보복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다 염려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나는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천명한 것은 잘했다. DJ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묻겠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내란이 사실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가서도 그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내란 주체 세력들입니다. 이분들이 막아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란 사항들이 지금 현재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다음에 이러한 이상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안 나오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이 부분하고 정치 보복은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사회 대개혁이죠. 그렇지만 정치 보복은 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를 좀 강화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검사가 너무 부족하다 했는데 이번 탄핵 정국에서 공수처의 한계도 저희가 지켜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법사위에서 공수처의 무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수처가 출범했잖아요. 네. 지금 공수처가요. 검사 25명입니다. 그래 뭐 처장 빼고 누구 빼고 수사 인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공수처를 출범시키면은 충분한 인력과 조직 예산을 주어서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게 이제 출범하면서 타협의 결과이기 때문에 적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검찰의 행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민주당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사회 대개혁의 하나로 검찰 개혁을 가지고 나온 것, 즉 검찰은 기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는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검찰 개혁의 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한 검사들이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잘 안 가려고 한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의 이런 상태에서는 안 가려고 하죠. 25명이 저기 무슨 적은 직원보다도 더 적은 그 공수처란 말이에요. 그럼 뭐 공수처장, 차장, 부장 뭐 빼고 수사검사가 몇 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신분 보장도 어려우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공수처를 강화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면은 가장 유능한 수사검사들이 공수처로 몰려가고 그 몰려간 수사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신뢰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면 그렇죠. 다를 것이다. 그렇죠. 예. 네. 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일단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잘한 일이에요. 또 한 번 우리 민주주의가 국민이 승리했다. 어제 진짜 앓던 이를 빼버린 그런 아주 통쾌한 어젯밤이었습니다. 본안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안 판단은 아니더라도 일단 한덕수 대행이 월권으로 그러한 임명을 했고 제가 지난 8일 배불쇼에 네. 출연해서 그 얘기를 맨 먼저 꺼냈습니다마는 이건 윤건희가 한덕수 윤건희 예, 윤석열 김건희 네. 예, 윤건희가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자기의 최측근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한덕수 대행이 극우 보수의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공작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소위 그 세계적 존경과 국민적 신뢰를 받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암덩어리 하나를 이식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절대 막아야 된다. 하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9대 0으로 그런 위대한 판결을 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의 승리였고 우리 국민의 승리였다. 그래서 저는 어제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9분들에게 큰 절을 올린다 할 정도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건 안 되죠. 권한대행의 판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 지명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제가 한덕수 대행을 잘 알지만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대통령으로 모셨던 윤석열, 윤건희로부터 나쁜 것을 오염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끊어내지 않는 분이 대통령을 생각한다? 이건 아니다. 지금 보세요. 저는 결국 한덕수 대행이 국회에는 대정부 질문에 안 나오고 그제는 관세 트럼프 전문가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광주 기아자동차. 그래서 그날 그랬어요. 제가. 아마 내일은 조선소가 있는 거제나 울산 갈 거다.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한덕수 대행은 지지도는 약간 올라갔지만은 어제부로 끝났다. 윤석열 김건희의 그림자가 노골적으로 한덕수를 지지하고 밀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이나 중진들이 이제 와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손절하는 말을 이제 나오잖아요. 이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나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분들이 윤석열과 손절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가장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막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8일 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대행이 한 2%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예, 다음 주에는 두 자리 올라갈 거다. 그런데 8.8%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48.8% 거의 지금 50%의 내외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족탈불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을 무리해서 윤건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것, 윤건희가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 이런 걸로 봐서 저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자신이 우유부단하고 그런 배짱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정치인 같으면은 그렇게 두 자리 올라갔으면은 치고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런 배짱이 없고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명확하게 나는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직도 5월 3일까지는 계속 간보기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느냐 이걸 보고 그때까지의 여론 추이를 볼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저는 한덕수 대행은 심약한 사람이고 정치 바닥에서 성장하지 않은 마치 온실 속에서 자란 난초 같기 때문에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심을 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못 나와요. 국민의힘 경선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를 촉구해왔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갔습니다. 나중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정해지면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다가 한덕수 대행한테 졌잖아요. 지금 현재 2등으로 그런 여론조사가 좀 떨어졌단 나왔죠.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 후보로 나오려고 움직일 때는 명태균 게이트 등 여러 가지가 방해가 되니까 안 나왔잖아요.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이 오세훈한테 아침, 점심, 저녁 커피 뭐 줄 서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한테 쓰는 것은 표라도 명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이 주자들이 전부 윤심을 향해서 윤건희한테 쫓아다니는 것은 절대 민심을 중시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돌아선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득표를 위해서 정치인들은 쫓아갈 수가 있죠. 한덕수한테. 한덕수는 못 나올 거니까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까? 알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파괴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참 그런데 뭐 젊은 후보가 그렇게 도전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제가 이준석
후보까지 얘기할 군번은 아닙니다. 예. 홍준표 예비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환지본처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차피 보수 단일화 될까요? 단일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은 다시 이준석 후보가 만약 등록해가지고 환지 본처한다고 하면은 이준석의 미래는 급속히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중도 보수를 포기하고 극우로 가버렸어요. 극우 세력들이에요. 저는 우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내란 동조 세력이다 하니까 벌떼같이 달라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저분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냐. 내란 주체 세력이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는 안 갈 거예요. 그럴 경우에 홍준표 예비 후보 얘기를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뿐 아니라 반 이재명 전선에 있는 민주당 분들도 전부 포함을 해야 된다. 심지어 연정도 가능하다 집권하면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연정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유승민 전 의원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 정체성은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대북 정책, 노동 복지. 그런데 노동 복지는 어느 정도 소위 조정이 가능하겠지만은 대북 정책은 상당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지금 핵 무장론 네. 뭐 이런 것을 불사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진보 세력 민주당 야5당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연정은 구두선에 끝난다. 박지원 의원님 오랜 정치 활동을 하셨으니까 한국 정치에서 연정은 불가능한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가 안철수당 대표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의당, 이제 심상정, 노회찬 이렇게 모두 거의 비슷한 칼라기 때문에 연정을 상당 부분 합의했어요. 그런데 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결정할 문제이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야5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어제도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연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 저도 그렇게 연정을 해서 우리 사회 갈등을 좀 줄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연정하는 것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네. 당시 연정, 한나라당 대표였죠. 예, 박 대표에게 연정을 제안했지만은 그 반응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야5당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제 그런 의미에서 선언문을 발표했다. 저는 긍정적으로 가능하지만은 정책적으로 아까 몇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정책의 동질성이 없는 한 우리 정치 사회에서는 연정은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독일식으로 대연정을 꿈꾸는 것도 장래는 좋은 일이에요. 특히 분단 국가에서 네. 그러한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해나가면은 대연정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불과 40 며칠 남은 대선을 앞두고 대연정이나 이러한 대통합이나 이러한 것은 어렵고 특히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뭐 빅텐트론, 네. 제3지대론 이게 나왔지만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지금 뭐 홍준표 일부 세력들이 빅텐트론도 얘기하지만은 이재명이 가면은 빅텐트가 돼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DJP 연합이 어떻게 보면 빅텐트 아니냐. 그런 것으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보수와 진보가 대연합을 해서 공동 집권을 했잖아요. 그런 식의 정치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독일처럼 정치가 발전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는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김두관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빅텐트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김두관 의원이나 김부겸 네. 전 총리 같은 분이 그런 애매모호한 빅텐트론엔 참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불을 보듯. 그분들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국민의힘 경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강에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일단 좀 올라갈 걸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마지막 한 자리. 저는 나경원으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나경원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대권, 서울시장 이런 후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윤석열한테 얼마나 줄을 열심히 섰어요. 그런 부분. 그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강에 나경원이 포함된다.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경쟁력은 이제 그 4강에 들어가는 것이 꼭 경쟁력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 그리고 그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렇죠. 뭐 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작용할 건데 저는 마지막 후보는 그래도 만약 명태균 게이트의 문제가 잘 해결된다 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거는 뭔가요? 조직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이 보수들도 좀 홍준표를 좋아할 거예요. 한참 있다 다시 나오실 것 같아서 그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탄핵 청문회 계속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탄핵 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분들이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전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나오냐 하고 얘기한 것을 밝혀낸 것은 일종의 한덕수 이 대통령 후보 나오려고 하는 코스로 생각하는데 네. 저는 역으로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명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을 앞두고 네. 미국으로서 가장 가까운 동맹 5개국과 최우선에서 하겠다 하는데 어떤 나라 하나가 정리해 주시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거래 왕처럼 딱 네, 여기까지 좀 질러가지고 받아내려고 한 거예요.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 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 3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에 들어간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권에서 대선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로 가야 된다, 세종으로 가야 된다 얘기들이 있는데 세종시 집값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세종시 집값이 약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좀 안 좋았어요. 작년에 전국 꼴등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요. 2022년부터 3년 동안 세종시가 전국 꼴등이었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호가도 좀 올리고 매물도 좀 회수하는 움직임이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움직임이 이제 세종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하면서 민주당이 만약에 된다면 국회 이전은 뭐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는 분위기고요. 플러스 알파 대통령 집무실도 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팽배합니다. 현장 분위기는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라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 공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쉽게 이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 세종으로 못 올 이유도 뭐가 있느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기대감인데요. 저는 국회 이전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국정감사하는데 세종시에서 올라와서 뭐 대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이전하는 거는 뭐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게 부동산 관점에서 세종시 집값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경호 문제, 고도 제한 문제 여러 가지가 불편하거든요. 사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분들은 용산 주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규제들도 많고요. 오히려? 예,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게 부동산 관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종시 주민들도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국회 이전은 긍정적이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그냥 상징적인 효과일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주민들 그런 기대감이 항상 실망으로 왔던 게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2020년, 2021년에 집값 전국 1위였거든요. 그때도 국회 이전 호재 때문에 세종이 이제 서울처럼 된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항상 기대감은 또 실망이 수반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용산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시 해제로 지난 2월, 3월 서울 집값이 좀 올랐나요? 2월, 3월은 많이 올랐죠. 폭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거래량만 보더라도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천 건대 정도로 머물러 있었는데요. 2월 거래량이 6,400건, 3월 거래량이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695건, 거의 9,000건을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 7월에 집값 좀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났는데 그때가 9,200건인데 거의 그때 수준으로 3월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4월 거래량은 또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3,000건대로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토지거래가 구역을 풀면서 일시적으로 기다렸던 매수 대기자들이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상이고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전국이 올라가는 상승장, 상승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이 끝나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시 또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나라는 약간 기대 섞인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상승장이었고요. 상승 구간 안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간 거고요. 지금은 상승 구간이 아니고 2022년에 사실상 상승장은 끝났고요. 지금 조정의 구간입니다. 네. 전국을 보게 되면 조정의 구간인데 우리가 자꾸 서울 강남 뉴스만 보다 보니 강남 집값이 얼마 올랐다. 상승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저는 착시 효과다. 전국 중에서 강남 일부 한강 벨트 지역들만 2월 3월에 반짝 많이 올라든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거기는 좀 다른 시장 아닙니까? 완전 저는 다른 나라 아닐까 싶은 또 생각도 들고 이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강남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규제하니까 수도권 지역들 지방으로 번져 나갔는데 지금은 풍선 효과가 생기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다주택자들 집을 많이 가지면 안 되는 분위기. 규제도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거래량이 좀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좀 급등은 잡은 건가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게 안정이라는 표현이 그럼 집값이 예를 들어서 50에서 80으로 올랐는데 80에서 100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80에서 머물러 있으면 집값이 안정이라고 해야 되느냐 다시 50으로 내려와야 되느냐의 관점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네. 2월 3월에 많이 올랐는데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 거기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지난주까지 주간 통계를 보게 되면 네. 0.08%거든요. 부동산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요. 많이 올라갈 때 0.2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0.08%고요. 뭐 송파구 같은 경우는 0.79%까지 갔다가 지금 0.2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0.2%도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걸 안정으로 봐야 될지 더 안 올라가는 걸 다행히로 생각해야 될지는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급등은 하지 않는다. 급한 불은 좀 껐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대선을 거치면 부동산 시장은 좀 기대감에 오르는 게 일반적인가요? 그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학습 효과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랐다. 박근혜 정부 때도 좀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규제를 풀어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좀 약간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정권이 잡으면 규제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보수가 잡으면 규제를 좀 풀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규제를 한 거고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규제를 많이 풀어줬는데 그게 마치 정권 성향에 따라서 집값이 규제가 오른다, 많이 한다, 많이 안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약간 착시 효과가 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지금 우리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규제를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네.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2년 반 만에 모든 규제 오히려 금융시장까지 개방을 했고요. 규제를 가장 매섭게 한 대통령은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토지 공개념 아시잖아요. 토지 공개념을 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고요. 지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잖아요. 규제 지역은 2년 거주, 2년 보유인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3년 거주, 5년 보유였습니다. 훨씬 더 무거운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일이니까 잊어버리고 노태우? 아니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를 많이 했지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풀어줬지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과열이 되면 규제를 하는 거고요. 집값이 많이 내려가서 냉각이 되면 규제를 풉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도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달려 있다. 집값이 2월 3월처럼 과열되면 제가 대통령이 돼도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뭐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규제를 풀어주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일단 내용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공급 확대 이 부분은 좀
두 당이 좀 공통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죠. 이게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급을 늘리겠다. 3기 신도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뭐 250만 원, 270만 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마 차기 정부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면 공공 주도로 아마 공공이 LH나 SH가 좀 리드하는 공급을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반대로 국민의힘이 또 정권을 잡는다면 지금처럼 지원, 공공은 지원을 해주고 민간에서 맡기는 형태지 공급을 늘린다는 정책은 저는 똑같이 진행이 된다. 그냥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규제를 좀 풀어서 만약에 지금의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 규제를 좀 풀어서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죠. 진보 정권이 잡게 되면 공공이 좀 개입하는 방법.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뭐 이견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서울의 공급을 빨리 늘리기는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 정부에서 추진했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라든가 임대차 입법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정권에 따라 달라지겠죠.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 집값의 흐름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네.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는 법입니다. 이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폐지하면 또 다른 시장에 왜곡을 주기 때문에 저도 폐지하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또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인데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 야당이 반대했고 또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정책인데 민주당이 이걸 100% 완전하게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또 3천만 원 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 규제하다가 8천만 원으로 완화를 시켰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팔지도 않은 집인데 개발 이익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또 뭐 몇천만 원에서 몇억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완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이게 시세가 있으면 시세의 한 70% 정도 공동주택 아파트는 이제 부과가 되는데 부자 감세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시세대로 세금을 매겨야지 왜 70% 수준으로 매기느냐라고 해서 2035년까지 90%까지 올리는 정책인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나거든요. 이게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한 67개 정도 항목에 이제 적용이 되는 무거운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화를 무조건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실화를 한다면 다른 세 부담을 좀 내리는 밸런스를 좀 맞춰서 세율을 좀 내려준다든지 해서 국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본선이 정식으로 시작되지 않아서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양당의 부동산 정책은 좀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금 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네. 서울이 분양가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용적률, 건폐율 뭐 조정을 해주겠다, 상향 조정해주겠다는 정도 내용이고요. 민주당이 되면은 저는 이게 될지 안 될지가 가장 관건인데 다주택자 규제. 1가구 2주택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좀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지금 이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세대 집 하나만 가져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은 다주택이라고 해서 중과세를 했는데 그 부작용이 똘똘한 한 채거든요. 강남. 그러니까 집을 3채 가지고 있으면 서울에 한 채, 인천에 한 채, 지방에 한 채 있으면 지방과 인천 집을 팔고 서울에 한 채만 가지는 현상. 그러니까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외곽이나 지방 집값은 매물이 늘어나고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주택자까지는 좀 봐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금액으로 규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3억짜리 3채 가진 사람보다 1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정책을 한다면 실용주의 노선을 지금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호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도 고가 아파트더라도 1가구 1주택이면 좀 어떠한 규제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네. 1가구 1주택자들은 규제가 많이 적용되지 않고요. 세금 부담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2주택자와 1주택자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야, 한 채만 가지자. 뭐를 많이 가져라고 해서 돈 있는 자산가들도 한 채만 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 최근에 토지거래가 구역 풀면서 강남 집값 올라간 것도 결국에는 이게 1주택이거든요. 하나만 가지자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조금 완화적인 보완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기본주택이나 국토보유세를 원래 추진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하겠다는 이런 노선들을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실용주의 노선으로 택할지에 따라서 시장 반응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은 좀 어떻습니까? 입주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고요. 이거는 뭐 차기 정부에서도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한데 갑자기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올해 분양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29년까지 아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비아파트, 빌라나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전세 사기라든지 요즘 전세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 우선 정책은 공급을 어떻게 빨리 늘리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플이 지난 3월이죠.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인도에서 아이폰을 대규모로 공수해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은 인도 내 주요 공급업체인 두 곳에서 약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8,500억 원 정도 분량의 아이폰이 미국으로 이렇게 공수가 됐는데요. 1, 2월 수출량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고 지금 2025년 들어서서 한 53억 달러 정도가 인도산이 미국으로 공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시장의 재고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급히 공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인도산은 뭐 26%, 중국산은 145% 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스마트폰 전자제품은 상호관세 적용해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니까 결국 중국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도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을 보니까요. 이 아이폰의 한 개 세트의 무게가 350g이니까 한 1,000만 대 이상 미국으로 급히 공수가 됐다. 그래서 원래는 한 30시간 정도 걸리는 통관 시간인데 6시간으로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나 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올해 관세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와중에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나서 좀 다른 그런 지형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관세 전쟁의 와중에 국내 화장품 관련 주가가 왜 오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화장품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외선 차단제라고 부르는 이른바 선크림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관세 부과 본격화로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가지고 사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같은 네. 사실이 주가를 견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한국산 선크림 1년치를 쟁여놨다. 이제 미국산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 우려에 따른 사재기 현상에 집중되는 소비재 가운데 하나로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를 꼽을 정도로 지금 네.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베스트셀러 제품 100개 중에 한국산 이런 자외선 차단제 등이 무려 23개나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 미국에서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고요? 그러면 네. 관세 부과에서 좀 예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FDA 미국 식품의약국은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기로 유명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FDA 승인을 통과한 선크림은 일반 의약품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관세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네. 의약품과 의약 외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은 다만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이 수입 통관 시에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변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상으로는 이렇게 좀 자유로운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번에 한국산 선크림 사재기 현상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서 마케팅 효과를 거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대단했다. 가성비와 제품력을 두루 갖췄다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반사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현지에 네.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만 현지에서는 미국에 공장을 세우게 되면 오히려 규제를 더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전에 더 사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흐름이 구조적인 시장 변화의 결과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요? 일단 우리 화장품 업계 K-뷰티가 중국 쪽에 많이 이제 진출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한령 이후에 2022년, 2024년에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또 중국에서 또 경쟁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시장 공략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 중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노력을 한 끝에 이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이 고물가 시대고 또 관세 전쟁 때문에 가성비 중심의 이제 소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반사 효과를 또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품질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한 장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계속 이제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이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구권 미국 같은 경우는 선크림 혹은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품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K-뷰티라고 했을 때 이 선크림의 어떤 유용성, 그들의 필요성을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미국 CNN이 아시아 최고 명소라고 한국을 극찬했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한국 관광 안내인 그리고 관광 안내소가 이제 아시아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300개였던 한국의 관광 안내소가 지금 현재 638개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빨간색 겉옷과 카우보이 모자를 착용한 것이 좀 눈길을 많이 끌었나 봐요. 그래서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인데요. 네. 이 관광 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시는데 퇴직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고학력에 뭐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관광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명동 등에서 활동하는 이제 소식들을 전하면서 이 명동의 그런 명소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길이나 매장 위치를 묻는 관광객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CNN이 보도를 한 것이죠. 하여튼 관광 안내소 저희도 보면 주변에 없나 하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많아지고 있고 지원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네. 유럽에서는 이런 관광 안내소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역설적인데요. 이 파리 같은 경우는 에펠탑이어 마지막 안내소를 폐쇄를 했고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2025년 말까지 모든 안내소를 닫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철학과 세계관이 다른 듯 싶어요. 유럽에서는 그 안내소라는 게 결국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아 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체계적인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을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도움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 관광 안내에서 확충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 그전에는 비대면이 너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대면 접촉의 중요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Z세대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만나고 접촉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였는데 이제 이 참사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독립 다큐멘터리 침몰 10년 제로섬인데요. 이 최근에 10,000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사실 독립 영화 중에서도 아주 독립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공동체 상영을 하기 때문인데, 이 공동체 상영이라는 건 일반 상영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소규모 개봉관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넘어섰다는 거는 사실 독립영화계에서는, 특히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는 2014년 4월 16일부터 2024년 4월까지 10년간 이 세월호의 참사 원인에 대해서 밝히려는 그런 작품이 되겠는데요. 현재 전 세계 해외 배급도 추진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리셋이라는 영화도 30일 날 개봉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11주기를 맞이해서만 행사가 좀 많잖아요. 좀 지나면은 또 잊혀지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주기 지나고 나서 이제 개봉하면서 환기시킬 것 같은데, 사실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인양 과정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와 증언들이 포함이 돼서 의미를 주고 있는데, 해외에서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캐나다 레지나 국제영화제 장편 다큐멘터리 부분에 후보에 오르는가 하면은 미국의 레드롱 영화제, 그리고 2014년 스페인 마드리드 독립영화제 등에서 수상을 했고요. 올해 3월에는 런던 프레임 국제영화제 장편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하기도 했기 때문에 작품성도 인정을 받은 작품이죠. 30일에 개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창바이산이 아닌 백두산으로 알리려면 지질유산명소 등재가 필요하다고요? 네, 오늘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국제지질과학연맹이 선정하는 세계 100대 지질유산명소에 백두산을 등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 백두산의 그런 정체성 기원을 더 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정격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커피 쿠폰에 당첨된 분들은 게시판에 휴대폰 번호 남겨주시고 비공개 여부 체크 바랍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